서울의 밤하늘은 값비싼 보석들로 수놓은 검은 벨벳과 같았다. 도시의 불빛들은 지상의 별이 되어 반짝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찬란한 빛을 내뿜는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스카이 라운지였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모두 모인 이 파티에서 공기는 최고급 샴페인과 은밀한 야망, 그리고 세련된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곳에 10년 만에 서울 땅을 밟은 이서연. 아니 지금은 세라피나 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홀로 서서 도시의 야경을 등지고 있었다.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몸선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드러난 어깨와 등은 오랫동안 혹독하게 자신을 단련해온 흔적처럼 단단하고 매끄러웠다. 그녀의 존재감은 조용했지만 압도적이었다. 파티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그녀 주변의 공기는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으려 했다. 그들은 저 여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섣불리 다가서지 못했다. 마침내 파티의 주인공이자 이 밤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진성건설의 대표 강태준. 10년 전 아내의 가문이 무너지자마자 차갑게 이혼 서류를 내던졌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이제 중년의 원숙함과 성공한 자의 오만함이 뒤섞인 독특한 매력을 풍기고 있었다. 최고급 이탈리아 수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잡지 표지에서 막 걸어 나온 모델처럼 흠잡을 데 없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처음 뵙는 분이 계시는군요. 저는 진성건설의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평가하고 지배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눈앞의 여자를 훑어보았다. 아름다웠지만 그저 그런 미인들과는 다른 종류의 날카로움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 눈빛이 어딘가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기억에 편리는 샴페인 거품처럼 흩어졌다. 세라피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의 얼굴에 남긴 흔적과 그보다 더 깊이 새겨진 오만함을 그녀는 차분히 응시했다. 심장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 순간을 위해 그녀는 지난 10년을 살아왔다. 지옥 같은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와 스스로를 강철로 벼려냈다. 세라피나 리라고 합니다. 에설레드 캐피털에서 왔습니다. 에설레드 캐피털. 그 이름이 나오자 강태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사모펀드. 그들이 왜 조용히 한국 시장에 나타났는가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다. 그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능숙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 뉴욕의 명성이 자자한 분이셨군요. 서울에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혹시 저희 진성건설에 흥미라도 있으신 건지.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진성건설은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였고 그의 왕국은 철옹성처럼 보였다. 작은 사모펀드 하나가 감히 넘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그는 확신했다. 세라피나는 칵테일 잔을 가볍게 흔들며 대답했다. 시장의 잠재력을 보러 왔습니다. 강 대표님처럼 유능한 경영자가 이끄는 기업이 많으니 투자할 곳은 얼마든지 있겠죠. 그녀의 칭찬은 칼날처럼 차가운 예의를 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대한민국 재계의 왕과 월스트리트에서 온 미스터리한 여왕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강태준은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와 같아서 아무것도 비춰주지 않았다. 그는 불쾌감을 느꼈다. 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예측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에게 세라피나 리는 불편하고 거슬리는 존재였다.
그 순간 강태준의 비서가 다가와 귓속말을 전했다.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리 대표님. 처리할 일이 생겨서.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돌아섰지만 그의 걸음에는 조급함이 묻어났다. 세라피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던진 첫 번째 돌멩이가 정확히 목표의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 강태준이 급히 확인한 사안은 진성건설이 추진 중인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에이펙스 엔지니어링의 지분 40%가 오늘 장 마감 직전 정체불명의 해외 법인에 넘어갔다는 보고였다. 에이펙스는 진성건설이 곧 인수합병하여 기술을 독점하려던 알짜배기 회사였다. 이제 그 계획에 거대한 차질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그 정체불명의 해외 법인이 바로 에설레드 캐피털의 위장 자회사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파티장을 빠져나온 세라피나는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소음 가득한 파티장을 뒤로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주식시장 현황을 확인했다. 에이펙스 엔지니어링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폭등하고 있었다. 그녀의 오른팔이자 에설레드 캐피털의 수석 분석가인 데이비드 체넥에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작전 1단계 성공. 예상대로 진성 측에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낸 후 태블릿을 껐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10년 전 바로 저 강물에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싶었던 날이 있었다. 뱃속의 아이를 잃고 아버지의 회사는 부도났으며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는 가장 비참한 순간에 그녀를 버렸다. 낡은 코트 주머니에 이혼 서류를 찔러 넣고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거리를 헤맬 때 그녀는 다짐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절망을 돌려주겠다고.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의 실현이자 무너졌던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과정이었다. 강태준은 그녀가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는 과거에 버린 초라한 아내가 월스트리트를 호령하는 냉혹한 투자자가 되어 돌아왔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그 무지가 바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한 세라피나는 샤워를 하고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와인 한 잔을 들고 통유리창 앞에 섰다. 저 아래 도시의 불빛 속에 진성건설의 거대한 사옥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한때는 선망과 희망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무너뜨려야 할 바벨탑일 뿐이었다. 강태준,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은 내 아버지의 피와 내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야.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그녀는 와인잔을 가볍게 들어 올려 진성건설 사옥을 향해 겨눴다. 입가에 떠오른 미소는 아까 파티에서 보여주었던 희미한 미소와는 달랐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모든 것을 계획했으며 마침내 시작될 전쟁을 앞둔 사냥꾼의 차갑고도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서울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고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도시의 상공을 조용히 감싸기 시작했다. 첫 번째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진성건설 펜트하우스 오피스의 공기는 강태준의 심기만큼이나 차갑고 팽팽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는 그 빛을 모두 집어삼킬 듯 어두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 에설레드 캐피털. 어젯밤 파티에서 마주친 그 여자 세라피나 리의 회사가 하룻밤 사이에 그의 제국에 첫 번째 균열을 낸 것이다. 보고서는 에이펙스 엔지니어링의 지분 40%가
정확히 에설레드 캐피털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인수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신경질적으로 내던졌다. 고작 지분 40%일 뿐입니다. 아직 경영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강태준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고작 당신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인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 저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야. 당장 에이펙스 이사회 소집하고 남은 지분이라도 싹 다 긁어모아. 그리고 세라피나 리라는 여자 뼛속까지 다 파헤쳐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놔. 그의 고함에 임원들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인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강태준의 야심 그 자체였다.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차기 정권과 연결될 수 있는 거대한 이권이 걸린 판이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발판 삼아 진성건설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시키고 자신은 재계 서열의 정점으로 올라설 계획이었다. 그런데 어디서 굴러들어온지도 모를 여자 하나가 그 계획의 심장에 비수를 꽂으려 하고 있었다. 사무실은 전쟁터처럼 분주해졌다. 강태준의 지시에 따라 팀 하나가 에이펙스 엔지니어링의 남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였고 또 다른 팀은 세라피나 리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정보는 강태준을 더욱 짜증나게 만들 뿐이었다. 와튼 스쿨 MBA 수석 졸업,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M&A 전문가, 별명은 얼음 여왕. 그녀의 경력은 흠잡을 데 없이 화려했지만 사적인 정보는 거의 없었다. 가족, 친구, 과거의 행적,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었다. 마치 1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사람처럼 강태준은 책상에 놓인 세라피나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파티에서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차갑고 도도한 표정,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 그는 이유 모를 불쾌감과 함께 기시감을 느꼈다. 저 눈빛,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비에 젖은 채 절망적인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던 누군가의 모습. 그는 거칠게 머리를 흔들며 그 잔상을 지워버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초라했던 여자와 눈앞의 세라피나 리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다. 오만함은 그의 기억을 왜곡하고 과거를 지워버리는 가장 효과적인 마취제였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적한 오피스텔 최상층. 강태준의 화려한 사무실과는 정반대로 세라피나의 임시본부는 극도로 미니멀하고 효율적으로 꾸며져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는 각종 데이터와 그래프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공기는 조용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서울에서의 작전을 위해 뉴욕에서부터 함께 온 소수의 핵심 팀원들과 함께였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의 첫 번째 조각을 맞출 차례였다. 그녀는 낡은 서류 봉투에서 빛바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변호사 박민식, 10년 전 아버지 회사의 법무팀에서 일하던 젊은 변호사였다. 그는 회사가 무너지고 강태준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과정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세라피나는 그가 아직도 작은 개인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비서를 통해 그에게 조용한 만남을 요청했다. 오래전 인연이라는 말과 함께 약속 장소는 시내의 낡은 호텔 커피숍이었다. 며칠 후 약속된 시간에 박민식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10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듯 머리가 희끗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그는 의뢰인이 누구인지 모른 채 약속 장소로 나왔다. 세라피나가 조용히 손을 들자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당신은 혹시 이유진 아가씨?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다. 세라피나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에요, 박 변호사님. 이제는 세라피나 리라고 불러주세요. 박민식은 의자에 주저앉듯 몸을 기댔다. 그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세상 어딘가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옛 주인의 딸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나자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살아남으신 겁니까? 그리고 지금의 이 모습은,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세라피나는 자신의 지난 10년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살아남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화면에는 진성건설의 내부 자금 흐름을 분석한 도표가 떠 있었다. 박민식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강태준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회사를 키웠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일부였다.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세탁, 정관계 로비 내역까지. 그가 평생을 바쳐도 찾아내지 못했을 비밀들이 그곳에 있었다. 이것들을 어떻게? 강태준은 오만합니다. 자신이 남긴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고 믿고 있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그가 남긴 모든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세라피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을 본 순간 박민식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짓밟린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한 여자의 처절한 전쟁 선포였다.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법조인으로서의 양심과 꺼져가던 정의감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세라피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나 피로감이 없었다. 대신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대표님? 그가 말했다. 아가씨가 아닌 대표님이라는 호칭은 그의 충성을 의미했다. 세라피나의 입가에 마침내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얻었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것은 진성건설의 여러 자회사 중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건설 자재 회사였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이 회사는 강태준의 비자금 창구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구멍을 뚫어서 댐 전체를 무너뜨릴 겁니다. 박민식 변호사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강철 같은 거대한 제국의 첫 번째 바늘이 성공적으로 밝혔다. 이제 그 바늘은 제국의 가장 민감한 신경을 향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파고들기 시작할 것이었다. 강태준은 아직도 자신의 발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성가신 팔이 한 마리를 쫓아내려는 듯 오만한 계획만을 세우고 있었다. 박민식 변호사가 돌아간 후에도 세라피나는 한동안 호텔 스위트룸 창가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들이 유리에 부딪혀 가느다란 선을 그리며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보였다. 10년 전 그날도 꼭 이렇게 비가 내렸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던 바로 그날.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영혼에 새겨진 흉터 같은 기억이 차가운 비 냄새를 타고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화려한 스위트룸의 모습은 사라지고 먼지와 절망의 냄새로 가득했던 아버지의 텅 빈 회장실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모든 집기에는 법원에서 붙인 빨간 압류,
딱지가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평생 아버지의 자부심이었던 그 공간은 이제 약탈당한 무덤처럼 황량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저 넓은 책상 너머로 세상을 배웠던 이유진은 이제 24살에 모든 것을 잃은 여자일 뿐이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마치 남의 집에 온 손님처럼 주위를 둘러보더니 경멸과 냉소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꼬리말이 아니군. 역시 실패한 투자는 일찌감치 손절하는 게 맞아. 그의 목소리에는 한때 사랑을 속삭이던 온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투자라니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었나요? 그 말에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사랑. 유진 씨, 아직도 그런 순진한 소리를 하는군. 당신의 배경, 당신 아버지의 회사가 내게는 최고의 투자처였지. 그런데 이제 휴지 조각이 됐으니 나도 내 갈 길을 가야 하지 않겠어? 그는 서류 가방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 앞으로 던졌다. 하얀 봉투가 책상 위를 미끄러져 그녀 앞에 멈췄다. 이혼 합의서. 세 글자가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이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힘없이 떨렸다. 보면 몰라? 위자료는 없어. 당신 아버지가 내게 입힌 손해를 생각하면 오히려 내가 받아야 할 판이니까. 가진 거 전부 넘기고 조용히 서명해. 그게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야. 그는 이미 그녀 가족의 남은 재산, 심지어 그녀가 살던 집까지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은 후였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내쫓을 작정이었다. 그녀는 봉투를 든 채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쏟아지는 비가 그녀의 온몸을 적셨지만 심장에서부터 차오르는 한기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뱃속에서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혹시나 마음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급 세단에 올라타 빗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아랫배에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녀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의식을 잃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뱃속의 아이는 유산되었고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웠으며 세상은 그녀를 망해버린 재벌가의 철없는 딸이라며 조롱했다. 강태준은 언론을 이용해 모든 책임을 그녀의 아버지에게 돌리고 자신은 유능한 경영자로서 위기를 극복한 피해자인 척 행세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세상은 동화가 아니며 늑대는 왕자님의 가면을 쓰고 다가온다는 사실을.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아버지의 병원비를 내고 그녀는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돌아오기 위해서였다. 뉴욕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다. 그녀는 퀸스의 허름한 지하 단칸방에서 살며 닥치는 대로 일했다.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24시간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부잣집의 청소부로 일했다. 손톱은 부러지고 손은 세제에 불어텄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가장 큰 사치였다.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뉴욕 국립 도서관이었다. 그곳은 따뜻했고 누구도 그녀를 비난하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굶주린 짐승처럼 책을 읽어댔다. 경제학, 경영학, 투자론, 법학. 아버지의 회사가 왜 무너졌는지, 강태준 같은 약탈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먹잇감을 사냥하는지 알아야 했다. 잠자는 시간을 쪼개 공부하며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수라는 단어 대신 시스템과 전략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도서관에서 낡은 경제학 원서를 읽고 있던 그녀에게 한 노인이 다가왔다. 그는 자신을 월스트리트에서 은퇴한 펀드 매니저 아서 벤스라고 소개했다. 그는 몇 주 동안 그녀가 어떤 책들을 읽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는지 지켜봐 왔다고 했다. 그는 대뜸 그녀에게 복잡한 파생 상품의 가치 평가 모델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막힘없이, 그리고 책에 나온 내용에 자신만의 분석까지 덧붙여 대답했다. 노인의 눈이 빛났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절망이 아닌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보았다. 아가씨, 그 눈빛은 돈을 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한 장군의 눈이군. 복수하고 싶은가?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차갑게 대답했다. 복수가 아닙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을 뿐입니다. 그 대답이 노인의 마음에 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제안을 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자본을 줄 테니 자신의 제자가 되어 월스트리트라는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자 그녀의 인생을 바꿀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날 이후 이유진은 죽고 세라피나 리가 태어났다. 그녀는 스펀지처럼 아서의 모든 것을 흡수했다. 냉혹한 자본시장의 논리, 사람의 심리를 꿰뚫는 법, 그리고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와 전략으로만 움직이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단단해졌다.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연료가 되었다. 그녀는 아서가 준 시드머니를 가지고 작은 투자부터 시작해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고, 마침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예로 떠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사모펀드 에설레드 캐피털을 설립했다. 에설레드는 준비되지 않은 자라는 뜻의 고대 영어에서 유래한 이름이었다. 준비되지 않은 자, 강태준을 심판하기 위한 이름이었다. 세라피나는 감았던 눈을 떴다. 창밖의 비는 그쳐 있었다. 지독했던 과거의 환영이 걷히고 눈앞에는 서울의 야경이 다시 선명하게 펼쳐졌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입술을 죽였다. 지난 10년의 고통과 인내가 와인 한 모금과 함께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비에 젖어 떨던 24살의 이유진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이 바로 폭풍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강태준은 아직도 모를 것이다. 자신이 버린 돌멩이가 그의 성 전체를 무너뜨릴 거대한 바위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강태준은 자신의 왕국이 외부의 침입자에 의해 흔들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군주였다. 에설레드 캐피털의 에이펙스 엔지니어링 지분 인수는 성벽의 나라와 밝힌 첫 번째 화살과도 같았다. 비록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고 그의 분노를 들끓게 했다. 그는 이 도발을 결코 좌시할 생각이 없었다. 그가 선택한 무기는 그가 가장 잘 다루는 것, 바로 여론과 미디어였다. 그는 진성건설의 홍보팀과 그가 오랫동안 돈으로 관리해온 언론사 간부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냉랭했다. 강태준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마치 사냥감을 내려다보는 맹수처럼 눈을 번뜩였다. 에설레드 캐피털. 월스트리트에서 온 탐욕스러운 약탈자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대한민국의 국부를 빨아먹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경제의 매국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가 제시한 프레임은 단순하고도 강력했다. 애국 기업 진성건설대 외세 침략자 에설레드 캐피털. 대중의 반감을 자극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구도는 없었다. 홍보팀 임원은 그의 의도를 즉각 알아차리고 아첨하듯 말했다. 회장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당장 관련 기사를 배포하고 우리에게 우호적인 논객들을 동원해 여론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 세라피나 리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공격해 월스트리트의 얼음 여왕. 좋지.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투기꾼 이미지를 확실하게 씌워 대한민국 국민들의 땀과 노력을 헐값에 사들이려는 악마로 만들란 말이야. 그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잔인했다. 그에게는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승리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그의 명령이 떨어진 지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의 언론은 에설레드 캐피털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인터넷 뉴스 포털의 메인 화면은 자극적인 제목들로 가득 찼다. 단독 월스트리트의 기업 사냥꾼 대한민국을 노린다. 심층 분석. 에설레드 캐피털 그들의 검은 속내. TV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강태준 측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제평론가들이 나와 에설레드 캐피털의 투자 방식이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약탈적인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세라피나 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탐욕의 화신으로 그려졌다. 그녀의 화려한 경력은 오히려 그녀를 공격하는 좋은 소재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한국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오직 돈만 아는 이기적인 인물이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의도한 대로 여론은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세라피나 리가 이 거대한 여론의 파도 앞에서 당황하고 혼란에 빠질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강남의 임시본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세라피나의 얼굴에는 당황은커녕 희미한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다. 그녀의 팀원들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수석 분석가 데이비드 첸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대표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진성 측의 언론 플레이가 예상보다 훨씬 거셉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의 기업 이미지는 물론이고 향후 투자 활동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당장 반박 성명을 내고 우리도 여론전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팀원들도 그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세라피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데이비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요? 이건 그냥 앉아서 당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세라피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데이비드,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가장 큰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지? 그녀가 물었다. 데이비드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자금력, 정계와의 유착. 그런 것들 아닐까요? 세라피나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오만함이야.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 자신이 판을 짜고 그 판 위에서 모두가 춤을 춘다고 생각해. 그리고 지금 그는 우리가 자신의 공격에 겁을 먹고 허둥댈 거라고 예상하고 있을 거야. 그녀는 돌아서서 팀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강한 확신에 차 있었다. 우리의 침묵은 그를 더욱 오만하게 만들 거야. 그는 우리가 반격할 힘이 없다고 판단하고 더 과감하고 더러운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할 거다. 바로 그게 내가 노리는 바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싸늘한 전략가의 냉철함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산된 전쟁이었다. 그녀의 말대로였다. 에설레드 캐피털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자 강태준은 그들이 자신의 힘에 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언론 플레이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심지어 세라피나의 사생활에 대한 거짓 루머를 만들어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월스트리트에서 성공하기 위해 부도덕한 거래를 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었다. 하지만 강태주는 자신의 오만함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그가 여론전을 위해 언론사 간부들과 접촉하고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고 여론 조작을 위해 자금을 움직이는 모든 과정은 고스란히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세라피나의 팀은 겉으로는 침묵하고 있었지만 물밑에서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샅샅이 추적하고 있었다. 그녀가 뉴욕에서 데려온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 회계 분석가들은 강태준이 남기는 모든 데이터를 조용히 수집하고 분석했다. 강태준이 언론사 간부에게 보낸 돈의 흐름, 그가 압력을 행사한 정치인과의 통화 기록, 여론 조작을 위해 동원된 바이럴 마케팅 업체의 자금 출처, 모든 것이 거대한 그물망처럼 엮여 들어가고 있었다. 세라피나의 사무실 벽면을 채운 스크린에는 진성건설을 중심으로 한 복잡한 관계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계열사 구조도였던 것이 이제는 언론, 정치, 금융계를 잇는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로 확장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라피나는 박민식 변호사를 통해 진성건설 내부의 작은 제보 하나를 받게 되었다. 강태준의 무리한 압박과 비인격적인 대우에 불만을 품은 재무팀의 한 직원이 강태준이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사용한 유령 회사의 리스트를 몰래 빼내온 것이다. 그것은 결정적인 한 조각의 퍼즐이었다. 세라피나는 그 리스트와 자신들이 추적해온 자금 흐름을 대조했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세라피나는 완성된 부패 네트워크 지도를 보며 차갑게 말했다. 덫은 놓아졌고 사냥감은 스스로 덫안으로 깊숙이 들어왔어. 강태준은 세라피나를 공격하기 위해 휘둘렀던 칼에 자기 자신이 찔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승리를 예감하며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안개가 그의 눈을 완벽하게 가리고 있었다. 이제 그 안개가 걷히고 그가 마주하게 될 것은 자신이 만든 지옥의 풍경뿐이었다. 강태준이 언론을 이용해 승리에 도취해 있는 동안 세라피나의 비밀본부는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박민식 변호사가 목숨을 걸고 빼내온 재무팀 직원의 제보, 즉 강태준의 비자금 창구로 사용된 유령 회사들의 리스트는 굳게 닫혀 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였다. 그 리스트가 스크린에 떠오르자 조용했던 사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뜨거운 흥분으로 술렁였다. 데이비드 챙과 월스트리트에서 온 최고의 회계 분석가들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그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수많은 데이터와 암호화된 파일들이 해독되고 지난 몇 년간 그들이 비밀리에 수집해온 진성건설의 자금 흐름과 대조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흩어져 있던 별들을 연결해 거대한 악의 별자리를 그려내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분석가 중 한 명이 나지막이 탄성을 질렀다. 찾았습니다. 청운개발.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주소지에는 낡은 창고만 있는 유령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진성건설의 주요 건설 프로젝트에서 철근과 시멘트를 납품한 최대 협력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 모든 팀원들의 시선이 중앙 스크린으로 쏠렸다. 화면에는 청운개발과 진성건설 사이에 오고 간 수천억 원대의 거래 내역이 떠 있었다. 세라피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 흐름을 쫓았다. 자재 대금이 청운개발로 들어가고 그 돈이 다시 대여섯 개의 다른 페이퍼 컴퍼니로 쪼개져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스위스 은행의 차명 계좌로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사실만을 나열했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건설 현장에 들어가야 할 자재의 품질을 낮추고 그 차액을 빼돌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수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들은 단순한 비자금 조성을 넘어 더욱 거대하고 추악한 범죄의 실체를 발견했다. 바로 영종도 드림파크 프로젝트였다. 서류상으로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사업이었고, 이를 위해 정부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정책 자금까지 지원받았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실현될 계획이 없는, 오직 비자금 세탁과 정관계 로비를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데이비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맙소사, 이건 회사가 아니라 범죄 조직 수준입니다. 프로젝트 관련 예산의 70% 이상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하청업체들로 흘러 들어갔고, 그 돈은 전부 정치인들의 후원금이나 강태준의 개인 자산으로 둔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때문에 강제로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은 헐값에 보상금만 받고 길거리로 나앉았더군요. 그의 보고의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그 순간 세라피나의 머릿속에 10년 전 아버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생 사람이 살 집을 짓는 일은 하늘을 대하는 일과 같다고 말씀하시며, 단 한 채의 집을 짓더라도 최고의 자재와 기술만을 고집했던 우직한 건설인이었다. 그는 편법이나 로비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결국 강태준 같은 약탈자들의 먹잇감이 되어 무너졌다. 그런데 지금 강태준은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삶을 담보로 자신의 탐욕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라피나는 스크린에 떠 있는 피해자들의 명단을 보았다. 진성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때문에 연쇄 부도를 맞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중소기업 사장들, 부실공사로 지어진 아파트의 하자를 자비로 메우며 고통받는 입주민들, 그리고 영종도 프로젝트 때문에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까지. 그들의 얼굴 위로 10년 전 절망에 빠졌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신과 강태준 사이의 개인적인 복수극이 아니었다. 강태준의 성공은 단순히 그녀의 가족을 배신하고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고통을 양분 삼아 자라난 거대한 악의 나무였다. 그녀가 무너뜨려야 할 것은 강태준이라는 한 남자가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뻗어나간 부패와 탐욕의 시스템 그 자체였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더 큰 대의, 즉 정의의 실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녀의 눈빛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단단해졌다. 이전까지 그녀의 목표가 진성 컨스트럭션의 경영권을 빼앗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제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썩은 뿌리까지 모두 파헤쳐 세상에 드러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강태준에게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절망을 안겨주되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모든 이들의 한을 풀어주겠다고. 세라피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팀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강력한 힘을 담고 있었다.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3개의 파일로 분류하세요. 첫 번째는 강태준 개인의 횡령과 배임에 관한 증거, 두 번째는 정관계 로비와 뇌물에 관한 증거, 그리고 세 번째는 부실 공사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증언과 자료입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거대한 서울 지도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의 목표는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진성건설을 인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도시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자리 잡은 암덩어리를 도려낼 것입니다. 언론, 검찰,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강태준이 스스로 쌓아 올린 성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그녀의 선언에 팀원들의 눈빛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높은 수익률을 좇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군대가 되었다. 비밀과 거짓의 장막은 이제 모두 찢겨나갔다.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진실이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다. 강태준의 화려한 제국 아래에서 신음하던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한 길고도 혹독한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거대한 악의 지도를 완성한 세라피나는 이제 그 지도를 현실 세계의 전쟁터로 옮겨올 차례라고 판단했다. 서류상의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강태준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탐욕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살아있는 목소리가 필요했다. 차가운 데이터에 뜨거운 눈물을 더해야만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론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쥘 수 있었다. 그녀는 박민식 변호사를 통해 강태준의 피해자 리스트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그리고 첫 번째 동맹이 될 사람을 찾아냈다. 그의 이름은 김진우, 한때는 견실한 철강, 납품업체 대성철강의 사장이었다. 그는 최고 품질의 철근만을 고집하는 장인 정신으로 업계에서 신망이 두터웠다. 하지만 5년 전 진성건설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프로젝트의 주 납품업체로 선정된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 진성건설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뤘고 나중에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자재에 하자가 있었다며 클레임을 걸었다. 결국 대성철강은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흑자 부도를 맞았고 김진우는 평생을 바친 회사와 집을 모두 잃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세라피나는 박민식 변호사를 통해 그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다. 약속 장소는 허름한 시장 골목에 있는 작은 국밥집이었다. 며칠 후 약속된 시간에 나타난 김진우는 5년의 세월이 아닌 50년의 세월을 맞은 사람처럼 보였다. 한때 강직했던 그의 어깨는 무너져 내렸고 희망을 잃은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이들이 누구인지 무슨 목적인지 모른 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맞은편에 앉은 세라피나와 박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박민식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예전 유성건설의 법무팀에 있던 박민식입니다. 김진우는 희미한 기억을 더듬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유성건설? 그 이름이 나오자 그의 얼굴에 잠시 생기가 돌았다. 기억나고 말고요. 이유진 회장님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셨죠. 우리 같은 중소업체들을 진심으로 파트너로 대해주셨는데 그의 말끝이 흐려졌다. 그때 세라피나가 조용히 말했다. 제 아버지를 좋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우의 눈이 거대한 충격으로 흔들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세라피나와 박 변호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렇다면 당신은 세라피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왜 그를 찾아왔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을 무너뜨릴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김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강태준이 어떤 인간인데 그 사람 건드렸다가는 뼈도 못 추립니다. 나는 이제 더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오. 그냥 이대로 조용히 살게 내버려 두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뿌리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본 자의 무력감이었다. 세라피나는 그를 막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태블릿 PC를 꺼내 그의 눈앞에 비췄다. 화면에는 대성철강이 부도나기 직전 진성건설 내부에서 오고 간 이메일들이 떠 있었다. 대성철강의 자재는 품질이 너무 좋아서 원가율이 높다. 적당히 트집 잡아 거래를 끊고 우리가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 청운개발의 저급 자재로 대체하도록. 이메일의 발신인은 강태준이었다.
김진우는 화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온몸이 돌처럼 굳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경영 미숙으로 망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처음부터 강태준의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계획된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분노가 그의 텅 빈 눈을 다시 타오르게 만들었다. 세라피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장님께서 잃어버린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명예와 자부심입니다. 저는 사장님께 돈이 아닌 그 명예를 되찾을 기회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것은 무모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된 전쟁입니다. 저희와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과 명백한 증거 앞에서 김진우의 무력감은 마침내 용기로 바뀌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컵을 잡으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동맹은 진성건설 내부에서 나왔다. 최현석 부장. 그는 한때 강태준이 가장 신이 많은 현장 소장이었다. 하지만 그는 진성건설이 짓는 아파트에 기준 미달의 철근이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내부 고발하려 했다. 그러나 강태준은 한 발 빨랐다. 그는 최 부장에게 자재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누명을 씌워 파렴치한 비리 임직원으로 몰아 해고했다. 업계에서 매장당한 그는 지금 작은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를 설득하는 것은 김진우 사장보다 더 어려웠다. 그는 배신감에 모든 것을 불신하고 있었다. 세라피나는 직접 그를 찾아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가 뇌물수수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된 날에 내부감사 보고서, 원본과 강태준이 직접 저급 자재 사용을 지시한 친필 서명이 담긴 서류를 내밀었다. 최현석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줄 서류들을 보며 오열했다. 그는 자신의 무너진 명예를 회복시켜준다는 조건으로 세라피나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비밀스러운 동맹이 결성되었다. 짓밟힌 중소기업 사장, 누명을 쓴 내부 고발자,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변호사. 각기 다른 상처를 가진 그들은 강태준 심판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뭉쳤다. 세라피나의 비밀본부에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그들은 어색했지만 서로의 눈에서 같은 분노와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로운 피해자가 아니었다. 함께 싸우는 동지였다. 한편 강태준은 여전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의 언론 플레이가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제국 곳곳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야심차게 추진하던 동남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서 갑자기 현지 협력업체가 계약을 파기했다. 이유는 불분명했다. 또 다른 재건축 현장에서는 익명의 제보로 특별 안전 점검이 실시되어 공사가 며칠간 중단되었다. 제보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강태준은 이 모든 것을 사소한 불운이나 부하 직원들의 무능함으로 치부했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담당자들을 질책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떨칠 수는 없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이 자신의 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모래알을 하나씩 빼내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 불안감의 실체를 직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 했다. 그는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마침내 반격의 시간이 왔다. 세라피나의 비밀본부는 이제 고요한 폭풍의 눈과 같았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모든 변수는 계산되었다. 그녀는 거대한 진성건설이라는 제국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가 선택한 방식은 거대한 폭발이 아니라 제국의 가장 약한 혈관을 바늘로 찔러 서서히 피를 말려 죽이는 것이었다.
그것이 강태준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첫 번째 공격은 아주 작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하지만 소수의 마니아층을 가진 탐사보도 전문 온라인 매체 프로젝트 진실의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진성건설의 유령 자회사 청운개발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는 건조한 문체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청운개발이 지난 5년간 어떻게 진성건설로부터 수천억 원의 자재대금을 받아왔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사라졌는지를 담담하게 추적했다. 처음에 이 기사는 아무런 반향도 일으키지 못했다. 강태준은 보고를 받고 코웃음을 쳤다. 웬 파리 때 같은 놈들이 윙윙거리는군. 홍보팀 시켜서 돈 몇 푼 쥐어주고 기사 내리게 해. 아니, 그냥 무시해. 저런 삼류 매체에 반응해주는 것 자체가 우리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야. 그의 오만한 자신감은 여전했다. 그는 이것이 에설레드 캐피털의 소심한 반격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나 미약해서 신경 쓸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세라피나가 노린 것은 바로 그 지점이었다. 기사는 사라지지 않았다. 대신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주 천천히 하지만 집요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팀이 배후에서 움직였다. 그들은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카드뉴스 형태로 가공하고 건설업계 비리에 관심이 많은 커뮤니티와 주식 투자 동호회를 중심으로 조용히 유포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기사에 첨부된 구체적인 회계 자료와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며 점차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며칠 후 두 번째 공격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이었다. 진성건설 전직 직원의 충격 고백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음성이 변조되고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한 남자가 등장했다. 바로 최현석 부장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진성건설의 부실 자재 사용 실태를 폭로했다. 특히 청운개발로부터 납품받은 저급 철근이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진성팰리스 아파트에 대량으로 사용되었다고 증언했다. 이 영상은 폭발적인 파급력을 가졌다. 온라인 매체의 텍스트 기사와는 차원이 달랐다. 내부 고발자의 등장은 의혹에 생생한 현실감을 부여했다. 특히 수만 세대가 사는 대단지 아파트의 안전 문제가 거론되자 여론은 삽시간에 들끓기 시작했다. 진성 팰리스 입주민 커뮤니티는 발칵 뒤집혔고 불안에 휩싸인 입주민들은 진성건설 본사 홈페이지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글로 서버를 마비시켰다. 강태준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홍보팀을 닥달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천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이미 타오르기 시작한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그의 강경한 대응은 여론의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세라피나의 세 번째 카드가 던져졌다. 박민식 변호사가 시민단체의 이름을 빌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진성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및 부실 시공 의혹에 대한 진정서를 공식적으로 접수한 것이다. 진정서에는 세라피나 팀이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구체적인 증거 앞에 정부기관은 마침내 움직였다. 언론에 진성건설 특별안전점검 및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 착수라는 공식 발표가 나갔다. 이 뉴스는 주식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앞다투어 진성건설의 주식을 내던지기 시작했다. 진성건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강태준의 사무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의 주가 그래프는 곤두박질 치는 롤러코스터처럼 붉은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철옹성 같았던 그의 제국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다. 막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가 하락을 막으란 말이야. 돈으로 언론을 사든 정치인들을 움직이든 뭐라도 해보라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가 믿었던 돈과 권력의 네트워크는 거대한 여론의 파도 앞에서 힘을 잃었다. 그에게 돈을 받았던 언론사들은 이제 진성건설의 비리를 경쟁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그와 긴밀했던 정치인들은 그와의 관계를 부정하며 거리를 두었다. 강태준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임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책임을 추궁했다.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게 틀림없어. 우리 내부 자료가 어떻게 저들 손에 들어간 거지? 당장 색출해내. 그의 눈은 의심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충성스러웠던 부하 직원들을 하나씩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의 광기 어린 모습에 임원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완벽한 통제력을 자랑하던 진성건설의 지휘부는 완전히 마비되었다. 리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자 조직은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텅 빈 회장실에 홀로 남은 강태준은 핏발선 눈으로 꺼지지 않는 주식 시세표를 노려보고 있었다. 끝없이 추락하는 붉은색 숫자들이 그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인 그는 책상 위에 크리스털 잔을 집어들어 벽에 던져버렸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파열음이 공허한 사무실을 울렸다. 폭풍은 이제 그의 성벽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는 그 폭풍의 진원지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향해 오고 있는지 여전히 알지 못한 채 절망의 어둠 속으로 서서히 잠겨 들어가고 있었다. 절망은 사람을 비이성적으로 만들지만 때로는 가장 원초적인 선택을 하게도 만든다. 강태준은 며칠 밤낮으로 쏟아지는 악재와 배신 속에서 마침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은 단 한 사람, 세라피나 리라는 여자였다. 그는 더 이상 변호사나 홍보팀 뒤에 숨어서 방어할 수 없었다. 그는 맹수의 심장부를 직접 겨눠야 했다. 그는 그 여자와 직접 만나 담판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것이 협상이든 협박이든 혹은 애원이든 상관없었다. 그는 비서실을 통해 에설레드 캐피털 측에 공식적인 만남을 요청했다. 돌아온 대답은 차갑고 간결했다. 대표님께서는 현재 일정이 모두 차 있습니다. 강태준은 모욕감에 치를 떨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그가 만나지 못할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존심을 억누르고 다시 요청했다. 시간과 장소는 모두 리 대표의 뜻에 따르겠다고 전해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며칠간의 침묵 끝에 답이 왔다. 내일 저녁 7시 시그너스 호텔 50층 레스토랑 라시엘. 라시엘은 서울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VVIP들만을 위한 별도의 프라이빗 룸을 운영하는 곳이었다. 강태준은 그곳의 단골이었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초대받는 입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 만남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온갖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결전의 장소로 향했다. 약속 시간보다 15분 먼저 도착한 그는 일부러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었다. 그는 지배인에게 익숙하게 인사를 건네고 예약된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받았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방이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이 도시의 군주인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정확히 7시 룸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세라피나 리가 들어섰다. 그녀는 파티에서의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간결한 라인의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불필요한 장식은 전혀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 강태준을 향해 고갯짓했다. 앉으시죠, 강 대표님. 바쁜 분을 이렇게 오시게 해서 미안하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다. 강태준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식기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칼날 같은 긴장감이 흘러 음식은 누구의 관심사도 아니었다.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위협적으로 들리도록 조율되어 있었다. 리 대표, 이게 무슨 짓이지? 근거 없는 루머로 멀쩡한 기업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여론을 조작해? 이건 명백한 시장 교란 행위야. 월스트리트에서 하던 더러운 수법이 여기 서울에서도 통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세라피나는 와인잔에 담긴 물을 조용히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반응 없는 태도에 강태준은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목적이 뭐야? 돈. 원하는 액수를 말해. 적당한 선에서 수익을 챙겨줄 테니. 당장 이 미친 짓을 멈추고 한국 시장에서 떠나. 그게 당신에게도 좋을 거야. 그는 이것이 결국 돈 문제일 것이라고. 모든 사람은 가격표를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세라피나는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 같았다. 시장 교란이라. 진성건설의 주가가 떨어진 것은 허위 루머 때문이 아닙니다, 강 대표님. 유령 회사를 통해 수천억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기준 미달의 자재를 사용해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한 사실 때문이죠. 저는 그저 가려져 있던 진실을 세상에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는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밝혔다. 강태준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가 아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구체적이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비웃었다. 증거도 없는 소설을 쓰는군. 당신 같은 외국 투기꾼이 뭘 안다고. 바로 그 순간 세라피나가 그의 말을 잘랐다. 제가 뭘 아는지 궁금하십니까? 그녀는 작은 클러치 백에서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로 조용히 밀었다. 땡그랑 하는 작은 금속성 소리와 함께 낡고 빛바랜 열쇠 하나가 그의 앞에 멈췄다. 그것은 아주 작고 평범한 열쇠였다. 하지만 그 열쇠를 본 순간 강태준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가 있었다. 비가 쏟아지던 날 절망적인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던 한 여자의 얼굴. 그가 이혼 서류와 함께 그녀의 발치에 던져버렸던 그들의 가난했던 신혼 시절 옥탑방의 열쇠였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이용하고 버렸던 이제는 얼굴조차 희미해진 첫 번째 아내 이유진.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세라피나의 얼굴과 테이블 위의 열쇠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화려한 경력, 월스트리트의 얼음 여왕, 그리고 10년 전 자신이 버렸던 초라한 여자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서 뒤섞이며 끔찍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혈색이 사라진 그의 입술이 간신히 움직였다. 너는 이유진? 세라피나의 입가에 처음으로 미소라고 부를 만한 것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차갑고 서늘해서 보는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이제야 기억이 나시나 보군요,
남편. 그녀가 남편이라는 단어를 내뱉는 순간 강태준은 마치 독사를 본 것처럼 움찔했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이것은 기업 사냥꾼의 공격이 아니었다. 과거에서 돌아온 망령의 복수였다. 그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 그래서 이게 전부 그깟 시시한 복수극 때문이었다고? 고작 버림받은 여자의 원한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벌인 거야? 유치하기 짝이 없군. 그는 그녀의 동기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공포를 감추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 하지만 그의 조롱은 세라피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얼어붙은 그를 내려다보았다. 복수? 아니요, 강태준 씨.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정산입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의 피와 내 눈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위에서 당신의 제국을 세웠죠. 나는 그저 당신이 진 빚을 받으러 온 것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룸을 나갔다.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강태준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월스트리트의 거물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가장 경멸하고 무시했던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옥에 밀어넣었던 과거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거는 이제 그를 심판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그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패배로 끝나 있었다는 것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그의 텅 빈 눈동자 속에서 절망적으로 일그러지고 있었다. 라시엘 레스토랑에서의 만남은 강태준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가 자신의 손으로 파멸시켰던 과거가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왔다는 끔찍한 진실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켰다. 다음 날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진성건설의 주가는 그야말로 날개 없는 추락을 시작했다. 전날까지는 의욕 수준이었던 악재들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되어 시장을 덮쳤다. 투자자들은 회사의 미래 가치가 아니라 당장의 생존 가능성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휴지 조각을 향해 달려갔다. 강태준은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대기업 총수들에게 손을 벌리고 정치권에 SOS를 쳤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외면했다. 이미 부패의 냄새가 진동하는 침몰선에 함께 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지만 그의 절규에 답해주는 이는 없었다. 그의 제국은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되어 거대한 파도에 잠겨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세라피나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진성건설의 시가총액이 터무니없이 낮아진 바로 그 시점.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스를 통해 전 세계 금융시장에 긴급 속보가 타전되었다. 에설레드 캐피털, 대한민국 진성건설에 대한 적대적 M&A 공식 선언. 그 소식은 강태준의 심장에 밝힌 마지막 비수였다. 세라피나는 단순히 주가를 흔드는 수준이 아니라 그의 제국 전체를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었다. 강태준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그는 긴급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는 주주들 앞에서 눈물로 호소해서라도 동정표를 얻고 세라피나를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는 외세 투기꾼으로 몰아붙여 애국심에 기댈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언변과 쇼맨십이라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대연회장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단상에 선 강태준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독이 오른 뱀처럼 번뜩였다. 그는 비장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지금 우리 진성건설은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러운 약탈자들이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일군 회사를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국심에 호소하고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회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열변을 토했다. 일부 주주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듯했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뒷문이 조용히 열리고 세라피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등장은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그녀는 경호원 몇 명과 박민식 변호사를 대동한 채 마치 레드카펫 위를 걷는 여배우처럼 당당하게 앞자리로 걸어왔다.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강태준의 연설은 힘을 잃고 초라해졌다. 강태준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바로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가 바로 우리 모두를 파멸시키려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세라피나가 앉아있던 박민식 변호사에게 눈짓하자 그는 준비해 온 서류 더미를 들고 단상으로 올라갔다. 강태준 대표의 연설은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실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함께 연 회장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떠올랐다. 그것은 청운개발을 비롯한 수십 개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도였다. 돈이 어떻게 진성건설에서 빠져나가 강태준의 스위스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장내는 삽시간에 술렁였다. 강태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모두 조작된 자료야. 하지만 박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자료를 공개했다. 그것은 강태준이 직접 서명한 저급 자재 사용을 지시하는 내부 결제 서류 원본이었다. 그때 주주석 한쪽에서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성철강의 김진우 사장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저 서류는 진실입니다. 강태준은 우리 회사의 최고급 철근 대신 중국산 저급 자재를 쓰기 위해 우리 회사를 계획적으로 부도냈습니다. 제 평생의 노력이 저 악마의 비자금을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그의 절규에 이어 다른 쪽에서 최연석 부장이 일어섰다. 저 또한 증인입니다. 저는 부실 공사를 막으려다 뇌물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지자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고함을 질렀다. 강태준, 이 사기꾼아, 내 돈 물어내. 그를 지지하던 이사들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고 그의 편에 섰던 동맹 기업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강태준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부정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수백 명의 분노에 찬 함성에 묻혀버렸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순간 마침내 세라피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다. 소란스럽던 장내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강태준을 잠시 내려다본 후 주주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연 회장을 울렸다. 에설레드 캐피털은 오늘부로 진성건설의 지분 51%를 확보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녀의 선언은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이에 따라 본인은 최대 주주의 권한으로 임시 주주총회의 의장직을 맡아 첫 번째 안건을 상정합니다. 강태준 대표이사 및 현 이사진 전원 해임해건.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주주들 사이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제국,
그의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서 완전히 소멸하는 순간이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축 늘어진 그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켰다. 그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무기력하게 끌려나갔다. 연회장 문 밖에서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었다. 단상 위에 선 세라피나는 그 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희열도 복수자의 만족감도 없었다. 오직 길고 길었던 전쟁을 끝낸 자의 지독한 평온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왕자는 주인을 잃었고 새로운 주인이 그 자리에 섰다. 주주총회가 끝난 연회장은 폭풍이 핥히고 간 전쟁터처럼 고요했다. 분노와 환호, 절망의 외침이 뒤섞여 있던 공기는 이제 텅 빈 침묵만이 감돌았다. 기자들과 주주들은 모두 떠나고 단상 위에는 세라피나, 리, 아니 이유진만이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강태준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텅 빈 객석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응축시킨 복수의 대서사시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승자의 희열 대신 길고 지독했던 전쟁을 끝낸 자의 공허함과 비슷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엉망이 된 연회장을 가로질렀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이 공허한 공간을 울렸다. 호텔 로비로 나오자 아직 자리를 뜨지 못한 기자들이 벌떼처럼 그녀에게 몰려들었다. 리 대표님, 앞으로 진성건설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강태준 전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없으십니까? 수많은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다. 차가 부드럽게 호텔을 빠져나가는 동안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았다. TV 뉴스에서는 속보로 강태준이 검찰에 긴급 체포되는 장면을 내보내고 있었다. 평생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텅 빈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초라하게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올랐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이제 법의 심판이 그를 기다릴 것이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감옥 안에서 치르게 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세라피나는 진성건설 사옥의 회장실로 처음 출근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태준의 왕국이었던 그 공간은 주인을 잃은 채 어색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의 취향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화려하고 위압적인 가구들, 벽에 걸린 그의 과시적인 사진들. 세라피나는 비서실장을 불러놨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여기 있는 모든 물건을 당장 치우세요. 강태준의 흔적은 단 하나도 남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즉시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오늘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타운홀 미팅을 열겠다고. 오후 2시 대강당은 불안과 기대로 술렁이는 수백 명의 진성건설 직원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회사가 외국 자본에 팔려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마침내 단상에 선 세라피나는 그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직원들의 귀에 똑똑히 밝힐 만큼 힘이 있었다. 저는 진성건설을 해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썩어 빠진 과거를 도려내고 진정한 의미의 위대한 건설사로 재건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는 진성건설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투명한 경영, 협력사와의 상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위한 건설이라는 창업 이념의 부활. 그녀는 강태준의 비자금 조성과 부실 공사에 연루된 모든 임원들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능력과 정직함을 갖춘 내부 인재들을 발탁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진성 팰리스 아파트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될 시에는 회사의 존립을 걸고서라도
전면 재시공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약속에 직원들의 불안은 점차 희망과 신뢰로 바뀌기 시작했다. 타운홀 미팅이 끝나고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특별한 손님들을 맞았다. 김진우 사장과 최현석 부장이었다. 그들은 어색하면서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그녀 앞에 섰다. 세라피나는 두 사람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두 분의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정의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저는 두 분께 돈이 아닌 빼앗겼던 시간과 명예를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우 사장이 받은 봉투 안에는 진성건설의 자금으로 재인수한 대성철강의 법인 등기 서류가 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평생이 담긴 회사를 되찾은 것이다. 최연석 부장의 봉투 안에는 신설되는 품질혁신본부 본부장으로의 임명장이 들어 있었다. 그에게는 진성건설의 모든 건설 현장의 품질을 감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에게는 돈보다 값진 잃어버렸던 삶의 자부심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모든 공식적인 일정이 끝난 늦은 저녁, 세라피나는 홀로 차를 몰아 강북의 낡은 동네로 향했다. 차를 세우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도착한 곳은 10년 전 강태준과 함께 살았던 허름한 옥탑방 앞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그 낡은 열쇠를 꺼내 잠시 바라보다가 문을 열지 않고 문고리에 조용히 걸어두었다. 이곳은 더 이상 그녀가 돌아가야 할 집이 아니었다. 이곳에 잠들어 있는 이유진의 아픔과 슬픔에게 그녀는 이제 안녕을 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향한 곳은 아버지의 묘소였다. 비석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서 있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지가 평생 지키고자 하셨던 가치 제가 지켜낼게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복수의 끝을 알리는 눈물이 아니라 모든 상처를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다시 진성건설 회장실로 돌아왔을 때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강태준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사무실은 이제 그녀의 공간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새벽을 맞이했다. 어둠이 걷히고 도시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은 경이로웠다. 10년 전 이 도시에서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던 그녀는 이제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인생은 무너진 제국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건설하는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